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그 계엄 상황에 대해서 몇 개월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경고를 해왔던 분이고, 근데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건데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허술한 계획이 아니다. 이게 10분, 15분 정말 간발의 차이로 저지한 것이지 결코 허술한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걸 지금 재차 강조하고 있거든요. PD수첩이 어제 계엄 선포 당시에 긴박했던 국회 상황을 보도를 했는데 이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야, 내려오고 뭐 나가야 되나?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한 팀만 내려가 주세요. 작전이 있었던 거 봐요. 앞에 이 정문을 지키는 부대는 그대로 있었고 2차로 온 애들이 왼쪽에는 오른쪽 지켰고 3차로 온 애들 붙으니까 뒤로 갔고 단계로 각자의 역할들에 따라서 진입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은 계속 이 공간 자체를 다 지켜야 된다는 목표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섭죠. 총 차고 있는데 당연히 무섭고 저희는 지휘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거기는 지휘를 받고 무선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사불란했고 저희는 야 이쪽 뚫릴 때 우르르 가고 이쪽 뚫릴 때 우르르 가고. 국회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은 스크럼을 짜며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아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상대로 이제 어쨌든 참 참담한 상황을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실탄 지급과 관련해서는 이 실탄이 들어있는 탄통이 언론사 카메라에 계속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실탄 지급 여부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특전사령관도 그렇고 1 공수여단장도 그렇고 실탄을 지휘관차에 싣고 간 거는 맞다. 실탄 500개 싣고 갔다고 1 공수여단장이 얘기했고 특전사령관도 탄통을 가지고 가긴 했지만 이게 대테러 작전이나 대북 작전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개인 지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저격수가 배치된 것도 지금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이 상황이 정말 아찔하고 정말 이 상황이 실제 정말 간발의 차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 순간이 지금 계속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일날 불상사가 없이 지나갔고 다행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결의해서 결과적으로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 긴박함을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느끼거나 혹은 그냥 해프닝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게 속속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물론 소수가 준비를 했지만 특히 이제 그동안 국회에서 폭로됐듯이 김용현 장관이 경호실장 시절에 그 수방사령관, 뭐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하고 자주 회동을 가졌다. 근데 경호실장이 그런 사람들하고 회동을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른바 이제 충암 라인 여기가 굉장히 동향이 수상하다. 그리고 이제 계엄이나 쿠데타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의 군의 요직에 그런 충암 라인들을 안 치고 있다. 뭐 이런 그 의혹도 그동안에 있었는데 터무니없는 의혹이 아니고 그게 사실로 지금 드러난 거고 당일날 이제 선관위를 국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가서 점거하고 네. 또 선관위에 들어간 인력 중에는 방첩사의 사복 차림의 그 정보부대 인력, 그 IT 인력들이 들어갔고 또 양구군청을 점령하려고 시도를 했고 이 모든 게 그냥 뭐 나온 얘기들이 아니고 이를테면 선관위 들어간 이유는 그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근데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걸 만들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구군청은 사실 마지막으로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짐작으로는 거기가 최전방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엄을 오래 끌기 위한 어떤 국지적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거나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고 나름 그게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실행할 역량이 부족했거나 혹은 실행 과정에서 어떤 착오
이런 것들이 예기치 못했던 그런 착오들이 발생하면서 매우 다행히도 국회가 더 먼저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에 의해서 그 본회의장이 채워졌고 그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엄군이 물러났지 그게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아무리 치밀하고 수행 역량이 있어도요. 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도라든지 경제 수준이라든지 또는 국제 사회와의 의존이라든지 또는 안보 상황을 볼 때 이거는 성공할래야 할 수가 없는 행동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데요. 아무튼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위험한 조합이었구나라는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미 경호처장 시절에 관저 이전도 그랬고 사실 최혜병 문제도 지금 그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요번에 선관위의 그 군이 투입이 된다라든지 심지어는 뭐 김어준 씨 개인적으로 김어준 씨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또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대통령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그 인자 중에 소위 극우 유튜버 집단들이 상당히 그 브레인의 상당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경악스러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거 부정과 관련해 갖고 그 영향이 미국의 대선까지 갔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4년 전에 트럼프와 바이든 대선 때 그것까지도 부정선거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재판부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났었던 그런 정도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그 소위 해프닝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거를 아직까지도 의식하고 있었다. 사실은요. 국민의힘의 모 최고위원이 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좀 뭐랄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상당히 그 공부를 하느라고 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일련의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 정말 그 계엄을 선포했다는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공포스럽고 위기인데 한편에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저는 아직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런 선전선동을 할 수가 있을까 했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에서 그런 언급을 하면은 이걸 하려고 마음을 먹다가더라도 접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끝끝내 김민석의 말이 옳았어. 박선원의 말이 옳았어.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 이제 2차 또 비상계엄 선포할 거예요. 이제 전쟁도 할 거예요. 별 얘기 다 하는데 이게 지금 먹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상황은 단순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을 유추하면서 그때의 그런 어떤 경험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친윤의 그 생각은 상당히 지금 민심을 지금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판단마저 들어요. 지난 4일 새벽 1시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시켰던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 방문해서 김용현 전 장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안수 총장은 어제 국방부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박선원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특유의 경로를 하면서 왜 도대체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냐. 계엄사령관을 비롯해서 군 지휘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불만을 표시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상황 인식이. 이땐 사실은 본인이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를 결의는 했지만 아직 해제된 건 아닌 상황이었잖아요. 이런데 찾아가서 지휘통제실에서 직접 경로를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헌법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하면 그 즉시 대통령은 하게 돼 있어요. 그 즉시. 근데 그 즉시가 아니고 한 3시간 정도의 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한덕수 총리 등이 가서 설득을 했다. 대통령은 그때까지도 흥분 상태에 있었는데 이거 안 하면 이제 헌법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근데 종합해 보면 국회에 그런 결의가 있고 나서도 여전히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그 즉시 하지 않았고 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뭐
추가적인 어떤 그런 도발을 더 기획을 했거나 군 관계자들을 닥달하거나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이제 저는 당시의 계엄의 그런 위헌성, 불법성만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내란, 쿠데타의 목적이나 그 성격이 더 뚜렷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지금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수사가 바로 착수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무정지와 동시에 저는 전면적 수사가 불가피하고 그 전면적 수사를 통해서 전모가 드러나게 되면 헌재에서 그 탄핵 심사에 대한 최종 결론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사법적인 조치가 먼저 취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그게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뭐 이런저런 뭐 제보, 설, 심지어는 뭐 양심 선언 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올 텐데 결국 뭐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폭로되거나 밝혀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엄밀하게 어쨌든 수사가 이루어져서 아직 채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밝혀야 될 책임이 있고 지금 어쨌든 뭐 검찰, 경찰 모두 여기 집중해가지고 이 내란죄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외국의 언론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그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시민들의 시민의식과 그다음에 그 코트를 펄럭이며 담을 넘어가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는 기사를 내보내더라고요. 우리가 탄핵을 겪긴 했지만 중남미와 다른 거는 그만큼 시민의식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뭐 국회의원 개개인이 제보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제보에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거예요. 국회의장이라든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사를 통해서 침착하게 전모를 밝히고 전모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당이든 아니든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르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나가는 것이 맞고 이러한 정치의 어떤 그러한 그 혼란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 보려는 그 세력의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과잉 행동에 대해서도 이것이 규제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어떤 선진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뭐 이제 집회도 열리고 하겠지만 그것조차도 질서 있게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의 민주주의 국가다. 직접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고요. 지금 이 제보를 보더라도 아시다시피 진실을 피해 나가기는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 갈 때까지 갔고 제가 볼 때 아마 대통령이 한 대표를 만나자 그랬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먼저 손을 내민 적이 없어요. 본인이 지금 굉장히 급하다, 위기 상황이다라는 건 인식하겠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화를 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나 여당도 좀 현실을 냉철히 보고 이 상황에서 아프지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국민이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당의 중진들이나 친윤들 혹은 일부 광역단체장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해법이라는 게 이제 질서 있는 퇴각.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 한 축으로는 그게 아니라면 뭐 거국 중립 내각하고 대통령이 이제 뭐 그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독주하던 방식이 아니고 당과 국회와 이걸 협의해 가지고 뭘 하거나 아니면 어느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단계적으로 퇴진하는 뭐 이런 그림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마 그 갑작스러운 탄핵을 통해서 정권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당으로서의 최선의 방책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전부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금 그날 국민들이 목격했던 상황과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단 하루도 한 시간이라도 저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민심이에요. 그리고 한 대표도 그걸 느낀 겁니다. 그 위험성을. 근데 여기서 그런 절충적인 해법을 가지고 이런저런 그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 헌법기관으로서 그런 중진 의원들의 자격을 의심케 만드는 그런 해법일 뿐더러 홍준표 시장 뭐 온갖 중앙정치에 감나라 배나라 관여하신 분 이번 이 국면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치 이게 해프닝이었던 것처럼 충정은 이하나 도대체 저게 무슨 충정이 있습니까?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를 쳐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도 더 이상 이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병력을 더 투입해라, 계엄 또 하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보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침착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드렸잖아요.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런 그 비상계엄 선포라는 미친 짓을 하도록 한 그 트리거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뭐 제보라는 이름으로 지금 물증이 없는 거예요. 제보라는 건.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지금 이성을 잃었다지만 지금 또 준비를 한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희망적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가정법적으로 지금 그걸 누가 따르겠어요? 어느 장관이 따르며 어느 군 장성이 따르겠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대한민국의 국민들만 보면 위대합니다. 장담컨대. 그러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지금 이제 내일 하기로 했잖아요. 이걸 뭐 서두르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정파적인 또는 파퓰리즘적인 얘기가 아니라 결정된 대로.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여당 대표, 야당 대표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 어떤 정치인이 진이고 어떤 정치인이 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봐요. 네. 사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렸던 심야 국무회의 실상이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두 분 다 언급해 주셨지만 국무회의 참석을 누가 했는지 여부도 아주 명확하게 뭐 밝힌 분도 있지만 안 밝힌 분도 있고 해서 요 관련 보도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니까 네. 장관님들하고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대통령을 뵀더니 이제 계엄을 선포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대통령의 권한을 그럼 어떻게 막습니까? 대통령이 불법적 행위를 했다면 아니, 지기를 던진다 그게 장관은 막아집니까? 그 대통령의 불법 제가 시간이 여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자, 열 장관들 중에서 몸을 던져 막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보는데 저도 너무나 놀랐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국무회의 진행상 자체가 미스테리합니다. 다수가 반대했습니까? 예. 거기 참석. 누가 기록했습니까 대신? 저는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실에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중에 있어요? 네. 아직 받지도 못했어요? 사전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반대하셨는지 혹시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 내보내셨는지 어제 혹시 국무회의 참석하셨습니까? 네. 반대하셨습니까? 국무회의 참석하셨습니까? 저도 참석했는지 반대했는지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게 상당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조만간 아마 그게 이제 전체가 다 확인이 될 텐데 어쨌든 과반 이상이 참여를 한 건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 빼고 그리고 이미 이제 확인이 된 장관들도 있고 아직 이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장관들도 있고 불참했던 사람들도 있고 이게 좀 엇갈리는데 이게 이제 의결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무위원회가. 네. 그러니까 심의권, 그러니까 의견을 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보도를 종합해 보면 지금 시기도 그렇고 또 국민적 수용성도 그렇고 이게 가져올 어쨌든 경제나 외교의 충격도 그렇고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일부 나왔지만 뭐 대통령을 막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좀 더 강하게 이거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국무위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법무부 감찰관 얘기를 드렸지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폭로라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아니면 대통령한테 그 기자회견을 못 하도록 더 적극적인 직을 던지면서라도 그런 이 말하자면 이 부당성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자기 본분에 맞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총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네. 2016년도에 황교안 그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맡을 때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이유가 최순실하고 엮인 게 없었어요. 당시 황교안 그 국무총리는. 그러니까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에 맡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는 이 계엄 어쨌든 그 상황을 심의했던 국무위원회에 참석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고 하지만 별다른 역할을 못했어요. 그럼 과연 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그 직무가 정지됐다 그랬을 때 직무대행을 맡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이 직무대행 장관들 순서가 쭉 정해져 있는데 별로 자유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지금 이제 내각에서 그 순서에 따라서 직무대행을 맡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헌정체제가 중단되는 건데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건 헌정체제의 중단은 아닙니다.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을 맡아서 권한을 행사하고 직무대행을 해서 권한을 행사하고 정부도 국회도 또 이 사법부도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게 정말 헌정 질서에 어마어마한 혼란으로 올 수 있는 게 저 탄핵에 어떻게 보면 동조했거나 방관한 사람들이 지금 국무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 국무위원들이 처음 그 이틀 전에 보도될 때는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국무위원이 일갈 사표를 낸 상황이에요. 일갈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어떤 무정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을 다시 뽑는 데는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지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그 국무위원들이 지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상황은 내일 이제 그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 표결이 있는데 오늘 오후에 과연 그럼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인가가 굉장히 큰 핵심일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 사정을 설명하고 끝날 것인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무언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직무 정지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고회의에서.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국가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볼 때 대통령 자체를 굉장히 연구하는 그런 학문 분야가 있어요. 대통령 변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화돼 있을수록 다원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커지기 때문에 대통령 변수만 가지고 정책의 결정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대통령 변수가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새삼스럽게 경로라는 말 심지어는 뭐 대통령이 강요라든지 또는 비서실에 굉장히 뭐 심한 말을 한다 이런 소문이 아주 세간에 굉장히 무성하게 나왔는데 이제 그게 골물대로 골머서 좀 터진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 제보는 더 많이 나올 거고요. 또 지금 관계자들의 자기 고백이 또 나오겠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자 도생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대표와 대통령 간에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내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담화를 할 것이다라고 방송국이 몇 번을 이제 아마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오늘까지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성숙한 국민의식이 지금 대한민국을 버텨준다고 한다면 좀 더 성숙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 상황 어찌됐든 이 상황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네.